반전 논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860년대부터 있었다 그랬죠. 1860년대부터 있었고, 그러다가 특히 1870년대, 80년대가 되면은 자본주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성격이 변화. 아까 제가 처음에 수정주의 얘기하면서 이런 수정주의가 나올 수 있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 성격의 변화예요. 자본주의가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형태로 쭉 발전하다가 위기를 겪으면서 말 그대로 적응을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단순하게 부분적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기가 1870년대에서 1880년대 쯤이에요. 그쯤이 되면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 자본들이 제국주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쟁의 위협도 고조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얘기했던 그 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꼭 로자 룩셈부르크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전쟁에 대한 이유가 아주 가시적이었어요. 그렇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당시 이제 유럽의 질서인데, 이때 4개의 큰 강국이 있었어요. 4대 강국이 있었는데, 당연히 영국이 있었겠죠.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좀 낡은 제국이었던, 물론 러시아도 낡은 제국이었지만, 낡은 제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동쪽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게 이제 좀 낡은 제국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던 시점이에요. 이 상황에서 구제국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신흥 4개 강국과 신흥 3개 강국과 새로운 여전히 남아있던 구강국인 러시아가 서로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도 일어나고, 발칸반도에서의 분쟁, 오늘날도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 그러는 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4대 강국들이 기본적으로 발칸반도를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고, 지금의 발칸반도의 갈등 상황도 거의 똑같아요. 미국이 영국 편의 한편이 돼서 새로 가세한 거 외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맹 관계가 맺어지죠. 어떻게 맺어지냐면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 있죠. 거기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강력해지면서 더 긴장 관계가 고조돼요. 독일은 민족적 기원이 같은 오스트리아하고 한편인데요. 여기다가 조금 약소 국가이긴 하지만 그 밑에 붙어있는 이탈리아까지 묶어서 이제 한 팀이 되죠. 거기다 그 반대편에 있던 프랑스는 얘네들과 대결해야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겠어요?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요.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이 동맹을 후원하는 세력으로 영국이 있어요. 이런 식의 대립구조 기본적인 구도. 나머지 나라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이제 기본적인 질서예요. 이게 2차 대전까지 계속되는 질서가 이때 이제 형성이 돼요. 그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의 긴장도, 독일과 프랑스의 긴장도 높아지고, 특히 독일이 산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고조되면서 얘네들이 군비도 증강을 해요. 군비 증강 중에 특히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해군력 증강을 하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해군력 증강을 하게 되면 제일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영국이겠죠. 영국의 헤게모니의 토대는 강력한 해군력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이 전함을 막 건조하기 시작하니까 군비 경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한 척을 만들면 우리는 두 척. 그 당시 그런 구호도 있었어요. 뭐 누가 한 척이면 우리는 두 척, 이런 식으로 계속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이걸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독일이 영국을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침략할 거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긴장이 막 고조되는 상황이 유럽 내령 내부에서 나타나고, 유럽 내륙 바깥에서도 긴장 관계가 나타나는 게 바로 식민지를 둘러싼 무력 충돌이 실제로 발생을 하죠. 뭐 파쇼라 사건이라든지 모로코 위기라든지 중국에서의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을 서구 열강들 막 나눠가지잖아요. 그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무력 충돌이 실제로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언제 전면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수주의자들은 당연히 전쟁에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막수주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당시에 제국주의로 자본주의 성격이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막수주의자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고 입장이 갈리긴 해요. 갈리긴 하지만 식민지 쟁탈이 격화됐다는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전쟁이 전 세계적 규모로 확대될 거라는 두려움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고,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당연히 막수주의자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플한 문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일치하게 돼서 반대되는 심플한 문제가 복잡해져요. 나라마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그 나라들의 이해관계, 민족국가의 이해관계에 사회주의자들이나 노동운동의 이해관계가 종속되게 되면서 노동운동의 독자적인 또는 막스주의 독자적인 입장이 점점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분열되냐, 그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방어전쟁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지배하던 아주 중요한 논리인데요. 반전 논쟁에서 이제 작용하던 논리인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 때 먼저 있었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은 형식적으로는 선전포고는 프랑스가 먼저 해요. 나폴레옹 3세가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고민에 빠지죠. 처음에는 전쟁하면 안 된다고 서로 반대해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나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다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 시도에 대해서 자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해요.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독일 노동자들이 어떻게 돼요? 프랑스 노동자들은 답이 뻔하죠. 자기 자국 정부에 반대해야 되잖아요. 자국 정부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전쟁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쟁 중단하라고 해야 되죠. 근데 독일 노동자들은 독일이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겹쳐졌냐 하면은, 막스가 보기에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보수 반동적인 정치 체제가 나폴레옹 3세 체제라고 바꿨던 거. 그걸 보나파르티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나파르티즘 체제를 그 당시에 가장 반동적인 정치 체제라고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나파르티즘이 독일을 먼저 침략한 거야. 거기다가 원칙대로 하면은 독일의 노동자 운동이 정부를 비난하고 약화시키는 총파업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파업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독일 정부가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업하면 당장 군수품 보급이나 뭐 병력 보급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쉽게 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파르티즘이 독일을 점령해서 이 반동적인 정치 체제가 그나마 성장해 있던 독일의 노동운동을 다 진압해 버릴 거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까지 좋은데, 전쟁 반대해서 만약에 독일 정부만 상대로 독일 노동운동이 반대하면 괜찮은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특히 프랑스가 먼저 침략을 했고 프랑스가 더 반동적인 정치체제인 상황에서 독일 정부를 반대해서 독일 정부가 만약에 전쟁이 져버리면 독일 노동운동 자체가 붕괴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되니까 나오게 된 논리가 방어전쟁 논리야.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격전쟁과 방어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 계급이 반대하는 거, 공격전쟁은 반대하지만 방어전쟁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를 찬성해도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럴듯해요? 네? 그럴듯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예요. 막스주의자를 상당히 좋아하면서 받아들였던 논리예요. 근데 어때요? 이게 왜 엉터리 논리냐? 엉터리 논리예요. 첫 번째, 방어전쟁과 공격전쟁을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 할 때 선전포고는 프랑스가 분명히 먼저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비스마르크가 음모를 꾸며서 전쟁을 유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공격한 거야? 이게 형식적으로 방어전쟁과 공격전쟁을 나눌 수 있나? 그거 어떤 전쟁에, 특히 근대 이후의 전쟁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그거 못 나눌걸요. 그렇지 않나? 전쟁까지 가게 되는 그 정치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딱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서 공격과 방어를 나누는 게 가능한가, 의미가 있나? 그 다음에 전면적인 전쟁하고 국지전, 보통 전면전이 발발하기 전에 국지전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국정선에서 무장 충돌 같은 게 고조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전쟁이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실제로 구분 불가능해요. 방어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 아주 관념적인 논리죠. 이 관념적인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민족주의가 강화됐기 때문이에요.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노동운동도 점점 민족주의가 수렴하면서 보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독일의 경우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특히 우파들이 이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전파하면서 노동자 계급도 거기에 상당히 수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총파업이라는 걸 반대하는 논리도 이런 거야. 총파업은 아까 말했듯이 체제 자체를 전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어전쟁의 경우에 총파업을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파업도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스주의 진영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이, 이런 방어전쟁의 논리가 점점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19세기 말이 되면은 이게 더 널리 특히 독일에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 독일에서 그 다음에 방어전쟁 프랑스는 이미 이제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중요한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낙스 당시부터 이때까지도 유럽 전체에서 제일 반동적인 체제는 러시아죠. 그렇죠? 짜르 체제. 그러니까 반동의 실제로 보루 역할을 해요. 48년 혁명 같은 것도 다 러시아가 개입해서 다 뒤집어버리잖아요. 48년 혁명으로 유럽이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가 될 뻔했는데 러시아 군대가 진주에서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막스 앵겔스가 러시아에 대해서 가진 증오 같은 게 되게 크거든요. 거기다가 막스 앵겔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에 대한 서유럽의 증오 또는 두려움이라는 건 상당히 강력해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몽고 침입이나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연원을 찾기도 해요. 중세가 형성되는 서유럽이라는 게 형성되는 초기에 동방으로부터의 침입의 기억 이런 거와 계속 연동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서유럽이라는 지리적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동방의 위협이에요. 유목민들,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이게 다 동쪽에서 온 침입이잖아요. 그 침입에 대응하면서 서유럽인들이 자기를 한 덩어리를 묶는 그 지리적 정체성이 실제로 형성된 거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도 있고 19세기 러시아 짜르 체제가 했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히 근대 산업이 발전,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면서 역사관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이거 대단 그려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또 등장을 해요. 이런 이 단계적 발전의 도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산주의라는 목적이라면 여기 제일 가까이 간 나라가 이 당시 사람들, 유럽인들 생각이 어디라고 생각했겠어요? 영국이. 이게 이제 충분히 자본주의라면 영국이라고 생각했겠죠.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 이게 이제 자본주의 단계라면 이 단계에 아직 미달했지만 여리로 상승하려고 있던 동거래에서 자본으로 이행하고 있던 후행적인, 아주 퇴행적인 자본주의 정도가 이쪽에 러시아에 있었던 이런 역사 철학적 전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훨씬 발전하고 문명화되고 선구적인 지역인데 야만적이고 낙후된 러시아가 발전한 문명 국가들을 점령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 공포, 증오가 원래 두려움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내가 두려운 사람 막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 증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러시아에 대한 증오가 아주 겹쳐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역사 철학적으로 유럽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의 발로 중에 하나야. 유럽이 훨씬 발전한 사회고 이때 이제 문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문명화된 지역인 유럽을 야만적인 러시아가 점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데올로기나 선전이 막 널리 퍼져요. 그것과 막스주의자들이 생각이 막 겹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막스주의자들도 상당히 서유럽 중심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막스주의 이론하고 이게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막스주의자들은 아주 단선적이고 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는 게 목표잖아요. 여기 가는 게 목표면 빨리 이리로 가야 돼.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영국에 가까이 가야 돼요. 독일도 실제로 지향했던 게 영국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철강 생산량 영국 따라잡는 게 이게 독일의 목표였거든요. 19세기 내내.
이런 걸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이쯤 있는 거예요, 이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정치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버리면 이 기껏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게 다시 뒤로 돌아가야 돼. 바꿔서 말하면,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본주의의 성숙도는 충분한 발전이 사회주의의 전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아직 충분히 발전도 못한 나라. 이 나라가 자본주의가 그나마 성숙한 나라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는 더 힘들어지겠잖아요.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본 거야, 러시아가. 그래서 이 퇴행적인 러시아, 야만적인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막스주의 진영 내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죠. 이거는 그 독일인들이 민족주의적, 쇼비니즘적인 정서, 그 다음에 유럽 중심주의적인 일반적인 정서, 계몽주의적인 이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전쟁 문제에 대해서 표현된 게 바로 방어전쟁이란 논리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특히 방어전쟁 논리는 그거야. 독일과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독일은 노동운동이 그 당시에 제일 발달했잖아요. 막스주의 운동이 제일 발달한 나라인데, 러시아는 막스주의 운동이 거의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노동자 계급이 각국의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막스주의 전제인데,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거의 아무런 반정부 활동이 없을 거고, 독일에서는 아주 강력한 반정부 활동이 있게 될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면 독일 정부가 약화돼서 전쟁이 러시아가 이기게 되면 역사를 되돌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방어전쟁의 논리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게 냉전 시대 때 그대로 반복돼요. 그렇죠? 동서양진영이란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동방에 대한 유럽인들, 서구인들이 두려움을 부추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공산주의하고 동방, 그 다음에 러시아, 몽고, 이걸 막 이미지를 막 뒤섞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탈린주의 하면 떠올리는 야만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영화 같은 거 잘 보시면 몽고인들, 징기스칸 이런 걸 묘사하는 거랑 스탈린 시대 소련 묘사하는 거 되게 비슷해요. 이미지가 겹쳐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냉전 시대 때. 이 뿌리가 19세기 말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유럽 중심주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막스주의도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훨씬 발전한 사회다라는 그 이데올로기적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주류였지만, 아까 봤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정주의가 사실은 여기서 반전 논쟁에서 방어전쟁의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수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방어전쟁의 논리를 비판했던 사람은 대부분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에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논쟁에서 입장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총파업만 조금 예외적인데 대체로 수정주의자들은 총파업 반대하겠죠. 과격하다고. 그리고 반대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총파업을 많이 찬성하는 입장인데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베른슈타인하고 장 조레스라는 프랑스 사회민주주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베른슈타인은 그냥 전술적인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이렇게 총파업이 유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했는데 조레스가 왜 총파업을 찬성하냐 하면은 아까 아르코 생디칼리즘이 프랑스에서 세력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할 때 힘을 모아야지 힘이 세져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을 다 통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레스는 수정주의자예요. 아주 이제 수정주의자였고 뭐라 그래야 될까 유화적인 전술을 구사하던 계량주의적인 전술을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반전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원론적인 입장. 반전 투쟁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회주의자가 조레스예요. 사실 카우츠케나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들 봤는데 거의 안 해요. 전쟁을 사실 다 찬성해요. 결국은 다 찬성해요. 그게 되게 좀 역설적이죠. 그게 뭐가 역설적이냐면 아까도 폭력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막스주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폭력 문제가 이렇게 덧치게 되면서 막스주의에 대한 지금의 부정적인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널리 퍼진 건데, 정말로 그 물리적 폭력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보더라도 3인주의가 더 폭력적인지 혁명적 막스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더 폭력적인지 한번 딱 깨놓고 계산 한번 해봐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계산, 비교의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쵸? 근데 왜 3인주의자들은 전쟁에 다 찬성했는데, 왜 3인주의는 지금도 평화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가는 정치 노선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실제로 거짓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조레스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반전 주장을 하면서. 조레스가 전쟁에 왜 반대해야 되나? 전쟁에 반대하면서 총파업까지 지지해요. 왜냐면 아랍 생각이 있으면 통일전선을 하려고. 그걸 받아들여. 나중에 어디까지나 하면 혁명적 공기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조레스가. 수정주의자가 갑자기 왜? 이 사람은 진짜로 전쟁을 막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암살당해요. 극우민족주의자가.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반전운동했던 막스주의자가 서유럽에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총파업에 찬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전 투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논리가 조레스가 하는,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계산 한번 해보자. 혁명 일으키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거 자기도 인정해. 근데 혁명으로 죽을 사람이 더 많을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죽을 사람이 더 많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10,000배? 한 1,000,000배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은 어느 정도 한 2,000만 죽었죠. 1,500에서 2,000만 정도 사상자 났다. 러시아 혁명에서 17년 혁명에서 죽은 사람은 17년 혁명은 별로 안 죽지만 어떤 혁명에서의 사망자를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홉스범 책 보면 프랑스 혁명이나 그 이후의 혁명 사례들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피의 대학살이 일어났을 것 같지만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너무나 심플한 계산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정말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고 막아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사망자나 희생자를 줄여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본가들도 그런 계산을 할 텐데 심지어 막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반대의 계산을 해서 결정을 내린 거야.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그 전에 행사? 폭력혁명, 무장에 의한 동기를 하는 폭력적인 놈들이기 때문에 혁명적 4인주의자들 틀린 거야 라고 비난하던 3인주의자들이 전쟁을 찬성한 거야. 자기 말을 뒤집은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하죠. 왜 이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조금 계산을 잘 못하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라. 이건 아주 단순한 산수를 못할 정도로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익을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다른 가능한 경우 있나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 이게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죠. 합리적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3인주의, 북유럽식의 3인주의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스주의자들, 저 같은 빨갱이들은 그거 반대하는데, 그게 싫어서 반대하는 거, 그거 좋다는 거 다 있잖아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논리가 이 당시에도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수정주의자들이 아닌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전쟁에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 논쟁이 하이라이트가 있는 게 1907년이에요. 1907년에 제2인터내셔널 대회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회예요. 여기서 두 개의 결의안이 나와요. 이 두 개의 결의안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바로 반전 논쟁에 대한 결의안, 전쟁에 대한 결의안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게 되는 과정이 좀 코미디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에 대한 반대는 입으로는 다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전쟁이 터지기 며칠 전에도 사회주의자들 다 반대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막 반대해요. 전쟁이라면 큰일이야. 막 슬퍼하고 막 그래요. 말로는 다 반대를 하는데 속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쟁이 일어나도 할 수 없어 라는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결론이 잘 안 나는 거야. 결론이 잘 안 나니까 소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전쟁 문제에 대한 인터내셔널 입장을 소위원회에다가 결의안 작성을 위임을 해요. 근데 소위원회에 딱 들어간 놈들이 이제 빨갱이들만 들어간 거야. 주류들이 안 들어가고 주축 이른 사람이 세 사람이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나중에 이제 멘셰비키 지도자가 되는 마르토프. 이 세 사람이 이 당시에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제일 주축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 자기들 멋대로 결의안을 작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회 마지막 날 결의안이 총회에 제시가 됐는데 다른 결의안도 많잖아요. 읽어보지도 않죠. 급하니까 읽지도 않고 그냥 만장일치 박수치고 끝내버려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말이 쓰여있는 거야. 그냥 아무도 안 지키죠. 그 결의안에 도대체 무슨 말이 쓰여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특히 마지막 부분이 이게 중요한데요.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전쟁이 어떻게든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노동계 계급의 의무이다. 그리고 개입을 할 때는 전쟁이 야기한 모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위기를 온 힘을 다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들을 촉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계급 지배를 붕괴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지배계급 전복시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놓치지 말고 혁명 일으켜서 자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게 전쟁 당사국들의 노동계 계급의 의무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구호로 나중에 한 게 War on 이때 전쟁은 이제 제국주의 전쟁일 거고 이건 이제 사실은 내전 혁명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전 혁명을 일으켜서 대응하자. 이게 슈투트가르트 결의안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혁명 일으키자는 거예요. 이거는 방어 전쟁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후진국이든 뭐 사회주의가 발달한 나라든 그렇지 못한 나라든 모든 나라에서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은 어쨌든 자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에서 방어전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방어전쟁 논리를 계속 고수하면서 전쟁을 암묵적으로 찬성하고 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이 아까 말했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되고 이 결의안에 반대해서 나중에 결국 전쟁을 찬성하는 쇼비니즘으로 가는 세력이 사회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사민주의의 기원은 여기 있어요. 제국주의 전쟁을 찬성한 세력들이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선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오늘날 사민주의자는 그렇게 평화적이가 젠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죠. 1차 대전 찬성한 얘기 안 하죠. 자기들이 역사적 과거 절대 얘기 안 하죠. 근데 그런 맥락, 그렇게 해서 사민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문제는 얘네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놈인데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막스주의자는 도덕 없다 그래서 저는 별로 도덕적인 사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건 정말 관념적인 평가였어요. 그게 아니라 사민주의를 성립하게 한 물적 토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제국주의 전쟁. 이거에 근거해서 사민주의가 성립하고 유지되고 지금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민주의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민주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민주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에 근거해야 됐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국주의 없이 사민주의 정책이 실현 가능하냐를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봐, 자꾸. 안 물어보고 맨날 핀란드 모델 그랬다가, 네덜란드 모델 그랬다가, 독일 모델 그랬다가. 그것만 자꾸 바꿔가면서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얘기만 하잖아요. 좋은지 누가 모르나. 그렇잖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다 알죠. 맛있는 거 누가 모르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쵸? 그거를 얘기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역사가 보여줬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막스주의 가장 큰 두 가지 흐름, 20세기 막스주의 큰 넓은 의미에서의 막스주의 두 가지 흐름이라는 거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현실 사회주의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서유를 중심으로 한 삼인주의. 이 두 흐름이 좌파의 큰 흐름이잖아요. 이 두 흐름을 낳은 계기가 바로 이 반전 논쟁이다, 이거야. 20세기의 좌파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낸 논쟁이 바로 반전 논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두 분파로 크게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전 논쟁은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니까, 제국주의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식민지를 그 구성 요소로 하는 거니까, 식민지 논쟁하고 반전 논쟁은 사실 거의 하나의 논쟁이에요. 하나의 논쟁으로 엮여있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반전 논쟁에 대한 이 사람들의, 사회주의자들의 입장 차이는 식민지 논쟁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식민지 논쟁 오늘 한 시간에, 다음 시간 초반부에 할 텐데, 미리 좀 이제 오늘 얘기한 것과 다음 시간에 얘기한 식민지 논쟁을 묶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붕괴론이 가장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죠. 붕괴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붕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수정주의자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수정주의가 된 거고, 수정주의는 또 전쟁을 찬성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수단으로서의 총파업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총파업은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식민지를 옹호해요. 식민지 사람들을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식민지 지배라는 것을 옹호해요. 식민 지배라고 합시다. 식민 지배를 옹호해요. 붕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크게 나눠서 정통파하고 나중에 혁명적 사회민주주의로 나눠지는데,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된 수정주의 정통파와 또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 다음에 총파업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반대하고 얘네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이렇게 나눠잖아. 그 다음에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해요. 이런 구도를 보이게 돼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정리하면 이런 경향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대체적인 경향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입장들이 거의 일관된 하나의 논리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문제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인데요. 식민지 문제를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입장 차이,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통해서 레닌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레닌주의 또는 이제 이후의 스탈린 체제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식민지 논쟁하고 이 식민지 논쟁이 어떻게 해서 서유럽의 막스주의와 동구에서 현실화되게 되는 막스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막스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오늘 너무 많이 했죠?